많은 분들이 여러분 인포맥스에 오시면 콜동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니에요. 그 아니다 싶으면 또 뒤집으시는 분이 우리 유동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잠깐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이 고민된다는 거는 이 정도에서는 시장을 한번 조금 이렇게 꺾고 갈 그거를 고민하신다는 건가요? 그렇게 결론 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방향의 고민인지 싶어서. 고민을 하는 거는 제가 작년에 그 4사분기 때 어쨌든 올해 1사분기, 2사분기까지는 상승장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사분기가 됐었을 때 지금이죠. 네. 다시 한번 진단을 했었을 때 경기 침체가 좀 세게 올 것 같으면은 한번 꺾었다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나서 좀 지나고 경기 침체가 실질적으로 오고 나서 경기 침체에 빠져나가기 3개월 전부터 다시 들어가는 뭐 그런 전략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지금 막 완전히 뛰어넘는 건데 옛날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보여드렸던 대표적인 두 개의 차트가 있었어요. 이게 미국 증시 시나리오 1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시나리오가 나왔던 이유는 긴축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기 때문에 원래 기존적으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긴축의 속도가 한 번 만날 때마다 0.25씩 올리는 거면 네. 그거는 한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사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최고점을 올리기 한 몇 개월 전까지는 사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고점의 금리에 도달하고 나서부터 하락장이 나오는 거고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나리오였는데 이게 긴축의 속도가 연간 단위로 3%포인트 이상 땡길 때는 처음에는 살짝 올라가다가 그냥 바로 속도가 빨라질 때부터 급락. 예,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다시 상승하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정상적인 금리 인상 스케줄로 변해가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경기 침체만 오지 않으면은 그 정도 수준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상승장이 있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가장 키 이슈가 경기 침체가 오면 얼마나 세게 오는 거냐 하나.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그러면 이제 이익이 어떻게 변하느냐. 예, 이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은 유동성의 문제점이 생겼죠. 그게 뱅크런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유동성의 문제만 해결시켜 주면은 펀더멘탈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융 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얕은 경기 침체 또는 그냥 경기 둔화로 끝날 것이다. 네. 이 시나리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나리오 1의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나리오 2를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3.5%에서 5%의 기준금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감당 가능한 금리 수준이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3.25에서 3.5% 정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그 수준에서 지금 놀고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에 있으면 결국 기준금리도 그 정도 수준까지 나중에 떨어뜨리게 될 거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세게 안 오면 시장은 그냥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 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나리오를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나리오 2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지금 제일 먼저 질문을 하셨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 바로 어떤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짧게 걸리면은 여태까지 보았던 시그널로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 10년 마이너스 2년 둘 다 역전이 됐었을 때 네. 굉장히 짧은 기간에 경기 침체가 왔던 건 11개월이에요. 네,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길었던 게 거의 30 몇 개월이에요. 네, 거의 3년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사이에 어디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현재에 봤었을 때는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완전히 역전된 게 여기잖아요. 두 개가 다.
이게 작년 10월인가 9월 정도 돼요. 네. 예, 그러면 11개월이라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해 8월, 9월쯤에 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가장 빠른 케이스로. 가장 빠른 케이스. 근데 이제 가장 딜레이된 케이스는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예. 네. 뭐 이 정도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장이라는 게 보통은 경기 침체가 오기 전까지 정상적인 스케줄은 경기 침체가 오기 전까지 오르죠. 그리고 경기 침체 오기 한 몇 개월 전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경기 침체 구간의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에서 30% 사이 네. 요 정도로 빠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딜레마예요 지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게 장단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게 바로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냐? 대출이 감소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장내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라는 것은 은행의 마진이 축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아까 말씀하셨던 게 자금 코스트가 올라간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 대출은 줄겠죠. 줄거나 아니면 대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장기 금리가 낮아졌다라는 것은 예금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네. 대출 금리는 그저로 많이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마진이 축소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대출을 해줄 어떤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겠죠. 예.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돈을 회수를 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걱정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의 이 은행들이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 때문에 지금 대출을 안 일으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 고객들, 즉 가게, 기업, 뭐 아니면 아주 뭐 신용카드 쪽까지 그러니까 이런 쪽에 어떤 펀더멘탈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실질적으로 대출을 줄이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겁니다. 네. 네, 지금은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로서의 대출이 일시적인 회수다. 그건 문제 안 되는 그건 거죠?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경기 침체가 세게 올 거기 때문에 네. 모든 이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줄이기 시작했다. 자, 이건 경기 침체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 더요. 오늘 1부에서 정리했던 내용인데 사실은 이번 뱅크런 사태가 유발한 그 이슈인데 그 전까지는 조달 금리가 낮아서 뭐 국채 너희는 너희들끼리 놀아. 우리는 예금 이제 하나도 안 주고 조달하니까 대충 할 수 있어. 이거였는데 이번 뱅크런 사태로 인해서 일단 대형은행은 나중에 올지라도 중소형 은행부터 조달 금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높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멈추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이 기조적인 그 예대금리 마진이 꺾어지면서 대출이 줄어드는 이 현상, 그러니까 앞서 말하는 앞단의 신용 문제,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신용 문제가 아니라 조달 코스트의 증가로 인한 대출 감소가 이제부터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조달 코스트의 문제 가지고는 대출이 줄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조달 코스트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를 올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객이 그 올라간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조달 코스트가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지금 MMF가 아무리 많이 올라갔다고 해도 금리가 뭐 4%대 뭐 이 정도 되겠죠 지금.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디맨드 디파짓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요구불 예금이라는 것은 금리를 안 줘요. 어떤 은행이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항상 집어넣어 놓고 있는 그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면서 마진을 만드는 거고. 근데 이제 욕심을 부리면 마진을 엄청나게 때리겠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쪽이 망가지면 아니면 돈을 못 갚게 되면 이게 부실 채권이 되니까 네. 이제 이게 많이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거니까 그걸 계산을 하겠죠. 그러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달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것도 계산이 돼야 되고 대출 금리를 얼마나 더 그 플러스 알파를 더할 수 있느냐도 계산이 돼야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해서 두 번째 이슈권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그 차주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대상들의 신용도 문제라기보다도 네. 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 정도 금리를 감당할 수 없어서 신용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딜레마에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말 내내 들여다봤어요. 보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했고 저희가 동영상도 찍고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훅
이제 좀 문제가 생기면 은행권의 대출 검사 기준이 강화되는 건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은 대출 검사 기준 강화가 대형 기업, 중형 기업의 수준 보시면은 거의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태도가 좀 빠듯해졌다는 그쵸. 말씀인 거죠? 지금 데이터 예. 말씀 주신 지금 거는?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경기 침체 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감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있어서 그걸 이제 굉장히 큰 브로드 텀으로 보면은 지금 어쨌든 뭐 이 전주 대비해서 이렇게 감소가 나타나긴 해요.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숫자는 아직까지는 높은 유지되고 숫자고요.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숫자가 가장 걱정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게 가장 큰 가장 브로드 텀이거든요. 이게 네. 여신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각종 이자를 내는 그런 대출형 상품들 그거에 지금 이 증가율이 2.73%로 떨어졌어요.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금리 대비해서 이 대출 증가율이 떨어지면 금리보다 대출 증가율이 낮아지면 네. 한계 기업들은 어떻게 된다? 어려워진다. 네, 망한다, 도산을 한다. 그죠? 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자체가 없으면 대출을 그렇지. 일으켜서라도 이자를 갚으면은 계속 살아가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이자를 못 갚으니까 그러면 그건 이제 도산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이 정도까지 그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연체율이 얼마나 치고 올라가느냐를 봐야 돼요. 연체율이.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하이힐드 쪽이 금리가 지금 8%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금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연체율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 걱정들을 하세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갖다가 계속 분석을 하는 게 그럼 중소기업들의 지금 펀드멘탈이 어떠냐, 이자 보상 비율이 어떠냐. 그래서 뭐 우리가 투자 부적격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보잖아요. 네. 그랬었을 때 분명히 지금 여건이 나빠진 건 사실인데 S&P 500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런 중소기업들의 여신 규모가 너무나 작다라는 거죠. 전체 토탈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경기의 부분에 대비해서 주식시장의 이익의 변동성이 훨씬 덜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대출 증가율을 보면 기본적인 고객 풀이 있잖아요. 중소기업들도 있을 거고.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고객 풀은 기업보다는 개인이죠. 네. 근데 그 개인의 펀더멘탈이 지금 굉장히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숫자들이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 뭐 이런 부분이죠. 기업 대출 증가율이 지금 12.4%가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네. 그러니까 기업 대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계 대출도 10%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심지어 가장 크레딧이 안 좋다고 생각할 부분인 신용카드 15.2%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은 아직까지는 은행에서 판단하기에 네. 이 정도 심사 기준을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대출을 해줄 만한 거다. 회수할 필요가 없다. 네네. 이렇게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판단에는 급격한 경기 침체가 바로 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네. 예.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11개월에서 32개월 사이에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올 타이밍인데 그 시기를 적절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풀리려면은 우선 윗단에서 풀릴 수도 있어요. 즉 유동성 부분에서 이슈가 M2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게 멈추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멈추고 있는 건 맞아요. 예. 감소폭이 줄어든다. 예, 완전히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살짝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SBB 사태가 예금이 막 빠져나가서
이게 유동성의 문제로 연결이 돼서 결국 대출도 줄어드는 요 비셔스 사이클, 악순환 고리가 어느 순간에 멈출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지만 연체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거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문제가 터질 수 있느냐잖아요. 왜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그 중소형 은행들이 가장 많이 대출을 해줬다는 상업용 부동산 얘기를 하느냐. 그게 딱 그거잖아요. 지금 가장 예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대출을 회수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중소형 은행들인데 그 중소형 은행들 중에서 가장 대출을 많이 한 쪽이 이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고 여기에서 로스가 얼마나 일어날 건지를 판단을 하면 자, 이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요즘에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몇 주간 보시면은 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제일 많이 사. 중소형 은행주들을 막 사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에코티가 와이프아웃 될 수 있단 말이죠. 네. 이거는 전체 은행을 사는 거하고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 얘기하고 양극화 현상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지방은행을 당연히 뭐 다 괜찮다 그러면 좋아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좋게 만들기 전에 에코티를 다 와이프아웃 시킨단 말이죠.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중소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과거에 2007, 8년도에 있었던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1980년대에 있었던 SNL 사태라든지 이 정도 수준 대비해서 지금 여기 보이듯이 이 CRE 그러니까 그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GDP에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7%, 8% 정도 된다. 실질적인 로스가 얼마 정도로 계산이 되냐면 GDP의 한 0.4% 정도 될 거다. 그러면 은행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의 약 20분의 1, 약 5% 정도만 날아가면 된다. 자, 이거잖아요. 근데 그 5%가 지방은행의 100%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방은행은 조심하고 대형은행주는 사도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큰 그림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면 GDP의 규모로 봤을 때는 이거는 아주 뭐 걱정스러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정도의 크레딧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신용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펀디멘탈을 갖고 있는 개인들과 기업들의 펀디멘탈이 망가지는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네. 예. 본부님 제가 이쯤에서 질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경기 침체 시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짧게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이후에 빠르면 11개월, 늦으면 30 몇 개월이니까 지금은 이제 그 언저리 사이에 있지 않겠냐 이제 이 말씀 주신 것 같고 그 전까지 시장은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저희 채팅창에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사실 지난해에 이미 주식시장은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에 앞으로 나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리가 특히 뭐 작년 분위기는 뭐 하드랜딩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부터도 경기 침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온다 하더라도 그냥 소프트 랜딩 정도라고 하면 작년에 이미 주식은 다 그냥 선반영 됐고 맞아요. 그러면 이미 올해 시장 상반기부터 강한데 저희는 이제 상반기 시장은 좋게 봤고 다행히 하반기는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인데 그럼 이런 분위기면 상반기도 계속 좋고 하반기까지도 시장은 계속 그냥 좋은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죠.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 그래서 할까요?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가 올 타이밍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실적이 얼마나 반영이 돼 있냐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경기 침체가 오는 부분에 있어서 뭐 그게 뭐 그렇게 큰 게 아니고 그냥 뭐 연착륙에 성공한다. 경기 침체도 아니고. 그럼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나면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그널을 주는 업종들이 뭐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 반도체가 정확하게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가요. 저희가 생각할 때 반도체 사이클 중에서 가장 레깅인데도 감산한다는 뉴스를 뭐 핑계든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전 저점을 다시 테스트하는 모습이 안 나온단 말이죠. 실적은 최악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생각에는 지금 나오는 실적, 1사분기 실적이 이제 14일부터 발표가 될 거예요. 숫자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6%에서 7%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요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워낙 제가 너무 많은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안 가지고 왔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코로나19에 터졌을 때 EPS의 조정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6%였어요. 네. 뭐 실질적으로 20% 간 것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근데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12%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보여드렸잖아요. 250 EPS에서 지금 220, 그러니까 12% 조정이에요. 네. 그럼 이미 얼마나 조정받았냐 이거죠. 근데 이제 지금 모겐 스탠리나 메릴 린치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어저스트먼트가 최소 16%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추가로 여기서 한 4% 정도 더 있는 걸 가지고 20%의 급락장이 온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 보통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시즈널리티 팩터라고 그래서 보통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10월 말이나 사서 5월에 판다. 그리고 5월부터 10월 말까지는 또 그냥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빠지는 것보다는 좀 쉴 거라는 거죠. 만약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경기 둔화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익의 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한다면 네. 시장은 못 올라가겠죠. 지금 이미 1사분기에 제법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서제스트 하는 거는 그렇다면은 주식을 던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 타이밍에서는 던지는 건 아닌데 추가로 더하는 타이밍을 그죠? 올해 뭐 3, 4분기 말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추가로 더하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바꾸는 거고요. 저희의 생각에는. 근데 지금 현재 지금부터 5월 초까지 또 한 달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저희가 지난주에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4월 달이 가장 미국 증시는 좋은 한 달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4월 달 보면 그러니까 1월 달이 가장 좋고요. 네. 4월 달이 두 번째로 좋은데 연간 수익률로 그러니까 그 고수익률 평균이 거의 3.5%가 들어오고 네. 여기에 올라갈 확률이 94.4%예요. 배당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배당금 들어오는 거. 배당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배당금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쏜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근데 어쨌든 지수 단위로 그 배당까지 더하면 더 높죠.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배당을 더하는 게 아니라 네. 저도 4월 달 항상 좋고 왜 세리미 왜 5월 달에 왜 안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5월 달 안 좋은 경우 많잖아요. 네. 4월 달은 배당 들어와서 그걸로 주식을 사버리는 거야. 또 돈이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또 그렇다는 사버리고. 거죠? 근데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 요 차트에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선거해 전에는 더 상승률이 높아요. 4월 선거 달. 이전 해요? 예. 바로 전에. 예. 그러니까 지금- 프리-일렉션 이어스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거 전 해들은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죠. 올해네요. 예. 올해와 내년이겠죠. 예. 내년 4월. 네. 그리고 올해 4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던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5월 됐었을 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수익이 들어오면은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지금은 풀리 열어놨는데 5월 초가 됐었을 때 우리가 원했던 수익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은 좀 이제 포트를 약간 보수적으로 조금 바꾸고 네. 그렇지만 기존적으로 주식 비중은 들고 가지만 뭐 현금을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한 30% 정도 만들어 놓고 10월 달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그 30%를 쏘는 타이밍을 계속 잡아 나가는 케이스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뭘 해야 되냐면 이런 환경에서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사이클적으로는 정말 바닥을 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반도체예요. 네. 예.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좀 관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우리나라 시장으로 또 보자면은 뭐 전기차는 지금 뭐 할 말 것도 없고 넘어갑시다. 그거 뭐 네. 너무 논란이 많으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네. 추가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미국도 그렇고 네. 지금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테슬라 인베스트먼트 데이 맞죠? 인베스트먼트 데이 때 네. 전기차 얘기보다 전력 얘기를 더 많이 월등히 했어요. 많이 하면서 어마무시한 규모의 전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상하이 쪽에 또 다시 메가팩 공장을 지어서 아마 그거는 LFP로 조달을 할 모양이에요. LFP로 이제 그 ESS를 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규모가 너무 커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또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잖아요. 지금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그 사이클이라든지 제가 오늘 갖고 온 데이터들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좀 있는데요. 그 지금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은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에서 2000년도를 비교를 하는데 이때에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죄송한데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저희가 이제 내일 제가 방송 찍으려고 좀 만들어 놓고 있던 좀 헷갈렸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미국의 지금 제조업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지금 제조 기반과 생산 설비는 늘고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작년부터 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을 수 있는 게 생산 설비가 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약간 과잉 생산 시설이 좀 갖춰져 그런 식으로 부분이 경기가 지금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괴리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보면은 제조업 쪽이 나쁘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직장 수가 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고 있으면은 뭐 이 그 실업률 추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 그 노동 참여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업률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고는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3% 이상은 유지가 되고 있고 4%대까지도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보면은 이게 개인들의 펀더멘털이 망가져서 어떤 큰 문제가 터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IRA법은 미국 제조물법 제조물법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고용 시장의 둔화가 일어나는 건 사실인데 여태까지는 좀 너무 직장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걸 서포트해줄 직원이 없었던 거고 그게 이제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오히려 이거는 경기 침체 사인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대출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감소를 했지만 이게 다시 뭐 개인들의 펀더멘탈을 보니까 괜찮네. 그럼 여전히 두 자릿수의 이 대출 증가율이 일어나고 있는 케이스가 계속 1년, 2년이 이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뭐 당장 11개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30몇 개월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이민법이 다시 재조정 되잖아요. 그게 정확히 언제죠? 다음 달? 네, 다음 달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유입되어야 될 사람이 뭐 한 200만 명? 200만 명?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구인 대비 구직자의 갭을 따져 보면은 약 한 300만 되니까 그 사람들 들어와도 직장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그 사람들도 또 와서 돈 쓸 거 아니야. 돈 쓰겠죠. 벌어서 본국으로 송금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경기 소비 쪽에서 경기 확 무너진다고 장담할 수가 없겠는 걸. 고용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고용은 확실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죠? 취업자 수 이런 것들은 신규 취업자 수는 확 떨어지겠죠. 이민자들 오고 취업 왕창 한번 하고 나면. 한 번에 채워지고 나면. 네, 채워 나면 왕창 떨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실업률도 팍팍 올라올 거예요. 그 다음 데이터부터는 얼마 일정 기간 이후에는 모든 데이터가 나쁘게 나오는데 그럼 미국 경기 나쁠 거냐? 그건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초점을 맞추는 게 앞서 말씀하셨던 대출 태도가 어떻게 바뀌고 대출 증가율이 어떻게 바뀌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 대출, 기업 대출 요걸 따로 나누어서 이 증가율이 꺾이거나 밑으로 하향을 하게 되면은 이건 진짜 그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은행을 들여다볼 때 입장에서 금리의 수준보다 네. 성장률이 그 밑으로 떨어지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신용카드 대출 증가율, 신용카드 대출,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금 10%, 15%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5%, 10%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연체율 확 튀어요. 튈 수밖에 없죠. 아, 그렇지. 대출이 안 되면 신용카드 못 막는 거고 신용카드. 네. 왜냐하면 신용카드 금리의 평균 금리가 네. 몇 프로예요? 더 높겠죠. 10%는 넘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10% 밑으로 떨어지면 못 갚는 사람이 망 생긴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대출 금리가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모기지도 6%대. 예, 6%대인데 네. 그렇죠? 만약에 성장률이 5%로 떨어졌다. 그럼 이건 당연히 연체율 경제 생기죠. 성장률? 아니 그 대출 증가율이 대출 증 가계 대출 증가율이 예. 돈을 대출해서 다 메꾸면 아무 문제 없지만 네. 대출을 못 하는 순간 못 메꾸는 순간에 뻥 터진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단기간에 금융 위기, 흔히 말하는 이제 경기 침체가 확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숫자를 계속 봐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헷갈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정확한 정답을 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가계 펀드멘탈 튼튼하고 고용 시장도 튼튼하기 때문에 네네. 또 기업들의 펀드멘탈도 튼튼하고 이자 보사 네네. 비용도 굉장히 괜찮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게다가 또 더 왜곡된 거는 S&P 500 기준, 나스닥 100 기준으로 보면은 네. 전체 시가총액의 70% 80%인데 걔네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팅된 기업은 훨씬 더 좋은 기업이 리스팅되니. 그러니까 그치. 이게 네. 인덱스와 종목과 차별화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경제와. 실무 경제와. 그렇지. 예.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더더욱이나 요즘에는 종목 선별이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아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최근의 상황이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사실 저도 뭐 저희가 올해 시장에 대해서는 상고하몰 하반기는 모르겠고 상반기는 고다라는 거에서 저희 셋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지금 넘어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는 약간 1분기를 이제 놓친 흔히 말하는 포모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시장에 지금 다시 좀 나타나는 것 같은 모습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질문 드렸냐면 벌써 이제 올해 상반기는 지금 분위기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럼 하반기는 더 좋다. 뭐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포모는 미국보다 한국에 맞는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실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또 이런 얘기 오면 또 약간 느낌이 싸해지죠. 싸해서 역시 상고하 저를 봐야 되나. 근데 아직은 이제 4월이니까 사실 상반기도 3개월 시기나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가 지금 먼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그래도 조금 긴 얘기를 한번 여쭤보면 저는 유 본부장님 얘기 중에 제가 가장 많이 공감하고 저도 그 동일하게 뷰를 보는 게 금리 인상하고 뭐 장단기 역전되고 경기 침체까지 시간 많이 걸린다. 그리고 그 경기 침체하기 전까지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정도다. 그렇죠. 나스닥 한때 그때 차트 봤을 때 막 300%도 200, 가고 네,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경기 침체 온다고 쫄아서 투자를 멈추면 안 된다. 스텝이 꼬이니까 하여튼 최대한 늦게까지 투자해야 된다. 이제 저는 정말 와닿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근데 어쨌든 파이널리 그 뒤로는 약간 침체와 장기 그 하락 사이클이 왔었거든요. 네. 그때는. 혹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네. 또 인구 구조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인구 구조가 지금 감소로 가는 케이스면은 네. 이거는 생각보다 빨리 와요. 근데 미국처럼 지금 인구 구조가 계속 그 노동자가 들어오는 케이스. 그래서 또 젊은 층, 20대부터 40대 층이 올라가는 추세가 있고 피크를 치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네. 지금 저희 전에 옛날에 보여드렸는데 지금 그 고점이 언제냐면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빨리 보기에는 네. 리스크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2024년에 끝날 수도 있는데 또 그게 또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있지. 그러니까 그거는 뭘 봐야 되냐면 결국 신용 크레디빌리티, 그러니까
고객의 커스터머의 펀더멘탈이 어떠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가계의 이익 증가율이 어떻고 가계의 소득 증가율이 어떻고 가계의 실업률이 어떻고 어느 정도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네. 이게 소비의 침체로 연결될지 안 될지 그 타이밍을 재고 이런 걸 다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바로 뭐 이게 지금 이 SBB 사태 때문에 네. 바로 소비가 팍 죽는다. 이거는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제가 좀 짧은 시계열, 긴 시계열 말고 짧은 시계열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사실은 올해 뭐 굉장히 평탄하게 봐요. 상고도 그렇지만 뭐 하반기 저희는 이제 반도체가 슬슬 올라오려고 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 그쵸. 저는 하반기도 뭐 그냥 편하게 본다 이런 입장인데 딱 하나 걸리는 게 6월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에요. 5월부터 딱 반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느낌이 너무 이게 안 좋아요. 지금 전 딴 걱정 없어요. 반도체 하반기 땡겨오면 지금 저렇게 삼성전자 발표하고 나면 저는 서브 업체들이 조금 쫄리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편했다가 딱 분위기 보니까 괜찮겠네. 그런데 그걸 먼저 알고 이제 그 수급이 먼저 쏜 거고.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거 어떻게 될 건가? 부채 한도 협상.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전략이 달러 강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 전혀 안 된다. 네. 예.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됐다 치면 네. 증시가 훅 10% 20% 빠질 수 있죠. 지난번에 그랬죠. 그렇죠.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 시계열을 보시면 이게 긴 추세잖아요. 네. 제가 갖고 왔던 게 있는데 지금 이 달러 인덱스 한번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한번 다시 올라갔다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다시 올라가서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아 달러 추세가? 네, 추세가. 그래서 추가로 더 떨어지는 그런 환경이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듯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미국의 정부 부채, 그죠? 페더럴 데트의 비중이 지금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달러의 기축 통화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자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런 거 많죠. 예. 그래서 그건 추세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다. 네. 물론 그 강도가 엄청나게 셀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그런 논란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그 반면에 또 재밌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게 가져온 게 이런 겁니다. 미국의 온쇼어링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또 달러의 필요성이 또 필요해지기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기아차, 현대차, 뭐 자동차들이 가서 공장을 짓는다. 당연히 달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의 이 제조업 생산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숫자가 지금 이 숫자 보고 있으면 진짜 놀라운 숫자들이죠. 엄청난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제 플러스로 이제 돌아섰어요. 네. 이게 매니팩처 그러니까 제조업의 성장입니다. 여기에 제조업 관련된 건설 수지 보세요. 지금 폭등을 했어요. 2022년에. 네. 이게 지금 전부 다 지금 생산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뭐 보시면은 미국에서 지금 그 프로덕션 생산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2년 연속으로 플러스. 그죠? 그리고 WTI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미국의 캐파시티, 그러니까 설비 생산 그 규모가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달러가 또 무작정 약세로 가는 케이스가 또 아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잘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단은 뭐냐면은 정말 엄청난 큰 하락장이 오는 뉴스는 아니에요, 이게. 부채 한도가? 예, 그러니까 부채 한도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이런 거. 이거는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는 가운데서 달러가 약세로 가면은 이거는 전 세계 주식시장을 다 팔아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달러가 약세로 가는데 네.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가는 게 아니고 안정적인 모습이다. 요런 걸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그건 알겠는데 저는 부채 한도 협상에서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21년도의 경험, 11년도의 경험이 너무 기억에 나요. 제가 상당히 기억력이 없거든요. 지나면 다 까먹어요. 뭐 그때 뭐 미국 신용등급 떨어지고 그때 우려하신 것 같은데. 신용등급 떨어지고 나서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그랬죠. 저희가. 자,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나요? 오늘도 시간이 또 다 돼서 네. 부산도 협상 마감 시한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그건 좀 차차 다루기로 예. 하겠고요. 자, 오늘은 요 정도 해서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좋아요 수가 좀 적네요. 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서 우리 유 본부장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